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정신사의 시대별 사진, 귀한 옛날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사가 근현대에 어떻게 변해왔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정신사의 현재적 모습과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들 주지 주의원 스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따뜻한 거 한 잔 주시오. 오늘이 불교 문화 강좌 마지막 시간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신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지나간 사진들을 한번 보고, 저런 때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1910년,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 오청석탑, 지금 500전 옆에 있는 거 사진인데, 뒤에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자리는 아니고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그냥 있는 사진, 이 사진만 봐서는 저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탑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계속 바꾸더라고. 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0년대 정신사입니다. 보면은 여기 지금 치백루죠. 여기 지금 치백루입니다. 대웅전. 여기가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사천왕문 같이 생긴 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정목당 있는 자리에 건물들이 꽤 많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보다 500전이 보이고, 공약한 자리에 또 건물이 있고, 규모로 봐서는 지금보다 더 사세가 조금 더 큰 그런 느낌을 줍니다. 30년대니까 이제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치백루 요 이제 밑에 1층이 보면, 이 예전에 치백루는 1층은 그냥 기둥들만 있고, 이 사진만 봐서는 사람이 이쪽으로 다닐 수 있는 높이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 정도의 높이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1층도 사용할 수 있게 종무소나 그런 공간으로 다시 지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은 여기가 지금 대웅전 자리인데 대웅전이 불타가지고 없습니다. 요게 500전입니다. 요게 비로전이겠죠. 비로전으로 추정되는데 건물 모양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네요. 비로전 자리에 어떤 건물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웅전이 불타고 없는 모습, 이런 사진은 상당히 귀한 사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60, 70년대 정신사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흑백이지만 뒤에 차밭이 상당히 크게 나오죠. 이제 요 차밭이 일제시대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차밭이 상당히 크게 조성이 돼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쪽은 아마 논이나 밭이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작하는 게 있었고, 여기 마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정심사 대웅전 앞에 이렇게 화초가 크게 있고, 계단이 여기 이렇게 화강암으로 만든 계단인데 지금 이거를 뜯어냈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질 않으니까 다른 부분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뜯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원통전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이 사진으로 보면 지금 500전 옆에 탑 있는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도 자리를 여러 번 옮긴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제 80년대 정심사 사진입니다. 아마 초파일 무렵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조성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보면 다른 부분은 현재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대웅전 처마가 보면 지금보다 많이 처졌죠. 보면 이렇게 이게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샥 올라가야 되는데 그저 좀 처졌습니다. 대웅전을 다시 보수 수리를 한 게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면 지금 종무소 700로 밑에 부도 뭐 탑하고 부도탑 뭐 공덕비 같은 게 여기 쭉 있잖아요. 이것들이 저 일점은 있는 대로 다 내려갔죠. 보면 그 전에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었고, 요게 이제 기와로 이렇게 그냥 담장 형식으로 만들어 놨던 거를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담장을 만들어 놨죠. 저는 이제 99년대의 정심사 모습입니다. 요거를 보면 여기 정목당에 문이 두 개가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산신각이 지금 산신각하고 조금 다른, 옛날에는 이런 산신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데 산신각 모양이 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뭐 광주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옛날 정심사 들어오는데 다 이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저도 뭐 예전에 택시 타고 정심사 올라갈 때 좀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아마 요 밑에 상거리, 딱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옛날에는 가게들이 여기 다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싹 다 내려갔습니다. 다음에 이게 무슨 사진인가, 이런 사진들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최근 사진이긴 하지만 2003년도에 500전 보수공사를 하면서 500나한님들을 치백로에 이제 임시로, 여기다가 이제 임시로 보관했던 사진이죠. 그때 이제 신도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패도 보고 막 예불도 하고 그러는 사진. 지금에 비해서 훨씬 신도분들이 젊죠. 그죠? 딱 보면은 머리가 하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봐도 몸매 라인이 봐도 7, 80대의 몸매 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주대 신도층이 40대, 50대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최근의 정심사 모습인데, 여기 이제 아직 템플관이 지어지기 전에, 그죠? 지어지기 전에 사진이군요. 보니까 500 제재할 때 찍은 사진이네요. 여기가 새로 생긴 산신각이네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 이제 의제박물관이, 미술관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2015년도에 이런 걸 했다고 하네요. 저는 말만 들었는데 못 봤습니다. 이거 아마 무슨 뭐 사찰 음식 뭐 그런 거 한 모양인데. 자, 요 이제 템플관을 지은 가장 지금의 근접한 모습이죠. 템플관 지었을 때 모습입니다. 자, 요렇게 정심사가 모습을 쭉 바꾸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제가 오늘 목이 계속 잠기네요. 정심사가 속해 있는 이 불교라는 틀이 지금 현황이 어떻고, 그리고 정심사의 현재 모습이 어떻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심사의 그 임원들, 정심사에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신도분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광주 지역의 불자라면 정심사만의 특징적인 것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이 시대 광주 지역의 사찰이 아마 일반적으로 안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광주 지역에서 어떤 불자로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심사 이 광주가 속해 있는 곳이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왕하는 그 스케일을 크게 봐야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불교가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불교를 뭐 3대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제 기독교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3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가면 불교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종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그런가? 그럼 등수로 따지면 불교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몇 등이나 되는가? 이런 거 우리 불자라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지도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예. 자, 여기서 나라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 이건 좀 시꺼먼색입니다. 그리고 요쪽 동유럽 일부하고 러시아 일부는 시꺼먼색이다. 그죠? 나머지는 시꺼먼색이 없죠.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나라, 종교의 자유라기보다 특정 종교로 편향되지 않은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한국, 대만, 동유럽 몇 개 국가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남아메리카 전부 다 가톨릭입니다. 요 보라색 있죠? 이게 토착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마존 밀림이잖아. 그죠? 아마존 밀림이니까 그 원시부족들. 남아메리카는 전부 다 가톨릭. 여기는 개신교입니다. 요 진한 요 밤색 계통은 개신교 계통입니다. 그러면은 아메리카 대륙은 다 기독교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미국이 그러면 기독교 국가냐? 라고 속으로 의심할 수 있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까? 바이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텍사스 같은 미국 남부에서는 기독교를 부정하면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아요. 나는 무교다 라고 말하면은 지탄을 받는 동네. 남부가 특히 좀 종교가 좀 심한데,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다 기독교. 그 다음에 유럽도 개신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지만 어쨌든 다 기독교 계통입니다. 호주도 뭐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요 동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금 파란색이 뭡니까?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무슬림. 이슬람교가 요 지역 중동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슬람교는 요 중동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서쪽으로 가던 이슬람교가 인도에서 딱 막혔습니다. 인도에서 막힌 이유는, 인도는 무슨 교냐? 요거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있어서 여기에서 막혀서 주춤해서 인도네시아까지 가고 이쪽으로는 멈췄어요.
또 여기는 불교 국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 티베트, 미얀마, 태국 같은 불교 국가 띠가 쫙 있으니까 여기서 이슬람은 멈췄어. 문제는 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요 밑에는 지금 기독교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의 격전장이에요. 위에서는 이슬람교, 밑에서는 기독교가 치고 올라와서 뭘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토착 종교를 깔아먹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은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아프리카에서 지배적인 종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독교하고 이슬람교 두 개입니다. 불교는 여기 흔적도 없어요. 뭐 다른 종교는 없어요, 이 동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향후 40-50년 이후에 이 지구상을 지배하는 종교는 기독교 아니면 이슬람교입니다. 자, 우선은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이 세계 지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옆에 표가 있는데 불교의 순위는, 불교는 요 색깔이죠. 요 색깔입니다. 불교는 3대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수로 전락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로 봤을 때. 자,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자. 지금은 이제 분포를 받고, 자, 여기를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세계 주요 종교의 현재 비중과 50년 뒤에, 2050년에 그 예상되는 비중을 비교를 한 거예요.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31%. 근데 40년 뒤에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무슬림, 이슬람교 23%인데 40년 뒤에는 거의 30%입니다. 7% 이상 늘어나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별 관련이 없죠. 우리나라에 이슬람교는 거의 없으니까. 세 번째, 이게 뭐냐? 나는 종교가 없다. 종교가 없다도 하나의 종교로 이제 간주를 하면 이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40년 뒤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비중이 줄어들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좀 유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필요해. 인간은 종교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생각해서 특정 종교를 자기가 택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아까 아프리카 봤죠? 아프리카의 향후 40-50년까지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 아프리카에 증가한 인구들은 둘 중에 한 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거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은 향후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건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나라는 무슬림이나 기독교 같은 종교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자기 종교로 딱 틀이 잡히고, 선진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있던 종교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가 오히려 비중이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종교 분포만 봐도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구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 힌두교가 15%입니다. 거의 10억 정도 인구인데 변화가 거의 없죠. 이 숫자는 인도 인구 숫자와 비슷합니다. 힌두교는 인도에만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교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두 자리잖아요. 한 자리잖아. 불교는 소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불교가 이렇게 주된 그룹이 아닙니다. 세계 종교에서 따져봤을 때. 요 정도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교의 특징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지금 20세기 이후의 모습을 봤을 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불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의 고등종교는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종교가 우위를 점합니다. 기독교가 그렇고 이슬람교가 그래요. 불교는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종교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하면은 받아들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불교는 좀 선진국형 종교예요. 그래서 후진국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겁니다. 대신에 선진국 내에서 불교의 비중은 늘어나요. 그건 나중에 볼 겁니다.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향후의 성장률을 보면 두 가지가 상당히 눈에 띈다. 첫 번째는 이슬람교가 약진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 대륙이 종교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종교 비중을 이끄는 주된 장소는 앞으로 아프리카가 될 거다.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 전체적인 이 지구상의 종교 분포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교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어떤 종교가 앞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냐 이런 걸 봤고, 이건 뭐냐 하면 개종하는 경우 향후 40년 안에 어떤 종교가 개종을 많이 하느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보면 6천만 정도가 늘어납니다. 제일 밑에는 어디냐? 기독교는 빠져나가는 인구가 종교가 없는 사람 숫자하고 비슷해요.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산술적으로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게 산술적으로 종교 무신론자들의 이 늘어나는 비중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여기서 개종해서 종교 없이 종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는 힌두교는 거의 없고 불교는 미미하고 이런 데서 개종해가지고 무신론으로 가는 사람보다 기독교에서 개종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중이 큰 거는 종교가 없는 사람 56%인데 그 다음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종교의 특성상 이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같은 경우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종교와 생활, 종교와 정치, 종교와 경제, 종교와 사회윤리가 일치되어 있어요. 종교가 곧 생활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고 종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를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개종한다는 것은 자기는 자기 삶의 터전을 그냥 떠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인들에게 개종이란 공동체를 아예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종을 한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개종을 하더라도 아주 힘든 선택이 되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3000년 가까이 인도에서만 힌두교가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힌두교도 이슬람교와 똑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삶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자기가 개종을 해서 힌두교나 이슬람이 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나는 내 종교의 회의를 느껴서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들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도 옛날에는 이슬람 같이 그랬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어요. 중세 시대까지. 그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근데 이 자본가 계급이 부상을 하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잖아요.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거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기독교에서 정치 영역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코페르니쿠스의 뭐 지동설이네 뭐 이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는 기독교가 과학, 철학을 다 아우르고 있었는데 그걸 또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지금 기독교는 말 그대로 신앙행위로만 남아 있는 거죠. 자기 삶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가 다른 종교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개신교는 교리상으로 문제가 많고 좀 맹신적이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종교라는 대부분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좀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불교가 좀 체계적이다 뿐이지 오히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슬람이나 힌두교와 다르게 선택이 가능하거든. 삶의 터전과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 삶과 종교를 다른 종교를 바꾸더라도 내 삶의 변화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불교는 왜 개종이 별로 없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구상의 불교 국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선불교, 미얀마, 태국, 뭐 스리랑카 이런 나라는, 이런 나라는 이슬람이나 힌두교의 불교처럼 삶과 종교가 일치되어 있어요. 이런 나라는 소선불교 쪽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교가 삶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거의.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대승불교권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안 그렇잖아요. 대승불교권은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뒤에 이제 보도록 하고, 불교 같은 경우는 소승불교 쪽은 종교적인 특성이 이슬람교나 힌두교처럼 삶과 종교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다 하는 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삶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면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아까 그런 특성 플러스 대부분 불교 같은 경우는
타 종교에 비해서 사상 체계가 정연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 인정을 하면 그 사상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기의 많은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중시하는 기독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아까 말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기독교,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불교보다 더 위기에 처한 종교는 기독교라는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기독교가 조직력이 있으니까 잘 알지만 개신교 쪽은 집요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톨릭은 한번 그 교인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 뭐, 그건 뭡니까? 교리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한번 들어가면 그 속에 이제 자기 삶이 많이 이제 밀착이 되니까 어느 정도 지속이 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한 이런 특성 때문에 기독교가 타격을 분명히 받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불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8위 정도에 올라가 있죠. 2010년도 통계입니다. 이건 2050년이 되면 9위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중국. 지금 세계 불교 인구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불교 국가인가? 중국이 불교 국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49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50년 넘게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등소평 이후 뭐 강택민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본주의를 중국이 받아들이면서 공산당 노선만으로는 민중들을 다스리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중국이 한 90년대 정도부터 불교를 전략적으로 키웠어요. 공산당원들이 절을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주지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20년 전만 해도 중국에 이제 지금 성지순례 절에 가면 주지가 엄청 젊어요. 다 공산당원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50년 넘게 불교가 단절돼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뭐 부침은 있었을지라도 쭉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문화대혁명 그런 것까지 있었잖아, 중국은. 그래서 완전히 불교의 맥이 거의 끊어지고 그나마 남은 불교의 맥은 다 대만으로 넘어갔거든요. 중국 본토에는 불교의 맥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어. 근데 90년대 들어가지고 공산당 정부가 자기 사회주의 이념만으로 자본주의의 거세 물결을 막기가 힘드니까 종교를 끌어들이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그래도 불교는 옛날부터 중국에 있었으니까 불교를 키운 거죠. 필요에 의해서 불교를 풀어준 겁니다. 어느 정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의 불자들은 쉽게 말하면 나이롱 신자라는 거지. 우리 실제로 중국절에 가서 보면 짬뽕이잖아요. 관우도 있고 뭐 포대화상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막 짬뽕이야. 보면 불교로 그리고 또 도교 사원하고
불교하고 절하고 별 차이가 없어. 가서 보면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허수입니다. 허수. 이게 지금 중국 인구의 절반이 불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허수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두 가지 전망을 해요. 하나는 기독교가 침투를 해서 상당 부분 중국의 제2의 종교로 기독교가 부상할 거다 라는 전망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거는 중국인들의 정서상 힘들다. 지금 이런 비중이 그대로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중국은 기독교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공산당에서도 허락을 하지 않고, 공산당이 무너지면 모를까, 중국인들의 정서에 맞지도 않고,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도교, 유교와 결합된 도교, 이게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정서거든. 그거하고 기독교는 안 맞아요. 어쨌든 전 세계 불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불자들은 좀 나이로운 신자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미국이 동수에 없었는데 지금 40년 뒤에는 10위권으로 들어와요. 미국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성불교 국가들입니다. 다 보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 앞으로 우리가 중시해서 봐야 될 거는 선진국, 서유럽 쪽에 불자들이 늘어날 거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수치로도 나온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절이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냐? 어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절이 제일 많은 도시. 응? 이라크? 캐나다? 도시. 전 세계적으로 절이 제일 많은 도시가 LA입니다. LA에 절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절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뭐 무슨 명상센터 같은 그런 절, 내지는 LA에는 이런 뭐 대승불교권, 뭐 한국식 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나라의 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티베트절, 남방절, 우리나라 절, 일본절, 오만,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쪽에서 들어간 절, 전 세계에 다양한 불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불교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이 유럽, 아메리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 미국 불교가 역수입되고 있잖아. 뭐 힐링이다, 명상이다 해가지고 그런 불교가 역수입되고 있어요. 뭐 카바찬에 뭐 마음 들여다보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명상 강좌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런 게 이게 사실은 불교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향후 앞으로 불교는 이 선진국들, 기존의 선진국, 서유럽, 미국 이런 쪽을 중심으로 불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불교의 형식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불교가 2005년도에는 22%를 차지했는데 2015년도 10년 만에 15.5%로 떨어졌어요. 거의 8%가량이 불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불교는 어떤 불교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뭐 초하루 법회, 초사흘 법회하고 성지순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불교입니다. 그 불교는
지금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잖아요. 신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 그게 이렇게 다 통계로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통계로 나옵니다. 개신교는 조금 늘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는지, 불자들이 갔는지, 종교 없는 사람들이 일부가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약간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불교나 천주교는 다 줄어들었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의 눈에 띄는 현상은 종교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포는 종교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분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두 나라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이런 분포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 분포는 좀 상당히 특이합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요 옆에를 보면, 자, 지금 여기를 보면 뭐냐 하면, 잘 보입니까? 나는 가까이서 보는데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2015년도니까 사실은 5년 전이에요. 이것도 이미. 지금은 아마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종교 없는 사람이 56%고 불교가 15.5, 개신교가 20%, 천주교가 8%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대도시별로 종교 분포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불교 쪽을 보면,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종교 없는 사람 비중들이 높습니다. 근데 요런 애들은 뭐 비슷하게 생긴, 여기 보면 이렇게, 그게 부산입니다. 부산은 불교가 다른 서울이나 광주에 비해서 불교의 비중이 많아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통계로 확인이 된 겁니다. 딱 보면 부산은 불자들이 많아. 비중이, 사람들 비중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디 삽니까? 수도권에 살잖아. 그럼 수도권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야 돼. 우리하고 부산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비교할 게 아니고, 전라도하고 수도권을 비교해야 됩니다. 왜? 수도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니까. 그래서 수도권과 전라도가 종교 분포가 다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근데 비슷하다. 그러면 광주나 서울이나 사람들은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광주는 기독교세가 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서울이 더 기독교세가 셉니다. 광주보다. 이거는 개신교잖아요. 더 높죠. 광주보다. 천주교도 더 높아요. 오히려 광주는 종교 없는 사람이 서울보다 더 많아.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아, 광주는 기독교가 세가지고 불교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서울보다 더 좋아요, 사실은. 그쵸? 기독교 신자들을 불교로 개종시키는 게 쉽겠어요? 종교 없는 사람을 불교에 호의적이게 만드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종교 없는 사람을 불교에 호의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수도권보다 더 조건이 좋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광주의 특징은, 이게 잘 보면, 종교 없는 사람이 제일 많다. 광주의 특징은. 옆에 볼을 한번 탁 꼬집어 주세요. 계속 졸려서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가 썼다가 막 그랬었는데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의 특징은 종교 없는 사람들이 많다. 자, 이 통계만 놓고 보면 정심사 앞에를 지나가는 등산객 10명 중에 6명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 중에 2명은 너 종교가 뭐야?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요. 2명이에요. 1명은 저 가톨릭 신자인데요. 나머지 1명은 저 불자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산객을 대상으로 뭘 해야 되겠냐? 10명 중에 1명 있는 불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어. 10명 중에 6명인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6명을 대상으로 뭔가 해야 되죠.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는 이미 자기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이 통계만 놓고 봐도 나옵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딱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뭐 우리 자체적인 행사, 뭐 동지기도다, 500대제다 이런 거 종교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우리 등산로 현수막에 500대제를 걷는 게 맞을까요? 지금처럼 뭐 이런 멋있는 좀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문구를 걸어 놓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런 걸 걸어 놓은 겁니다. 계속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불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네. 정심사는 절인데 사찰에서도 저런 좀 뭔가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절에서도 하는구나. 굳이 불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어떤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 불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정심사는 참 괜찮은 데다. 정심사라는 브랜드에 대한 홍보 효과도 필요합니다. 정심사는 괜찮은 절이다. 절이라는 데가 알고 보면 괜찮은 데다. 왠지 들어가기 싫어 그런 게 아니고 정심사라는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6명은 종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있게 하려면 좋은 인상을 줘야 되지. 싫은 인상을 주면 있던 관심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등산로에 법정 스님의 글 같은 경우에 지금 걸어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봤어요, 올라오면서.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불교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법정 스님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 하나가 좀 이제 불교적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요 바로 밑에 그 사천왕문 옆에 이제 거기 그 불교 답사가는 홍보를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절에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다른 문화유적지도 간다. 이거를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문화답사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라 해서 일부러 저 자리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템플스테이는 사람들이 와서 사찰 문화를 체험하고 이제 좀 산사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예불도 하고 공양도 체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광주 우리 정심사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템플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송광사나 미왕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와요. 근데 우리는 와봐야 별로 볼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알잖아. 미왕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봐요. 미왕사가 훨씬 낫지. 송광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봐요. 송광사는 온 제신에 다 스님들이고 그냥 뭐
예굴도 엄청 폼나게 하잖아.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의 장점은 광주에 있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교색을 가능한 빼고 광주 사람들이 종교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종교 없는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산속에서 내가 지금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템플스테이로 가는 게 좋다. 근거가 뭐냐? 아까 말한 이런 통계 수치를 봤을 때 우리는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많이 열어줘야 된다 이거지. 템플스테이도 좀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털어내고 가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광주라는 도시의 특징이 종교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그러세요?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종교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광주 시내에 좀 어떤 불교색이 좀 옅은 그런 한의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불교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이 같이 참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그 광주라는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어떤 뭐 포교를 하더라도 포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 여기는 좀 10분간 쉬었다가 앞 시간에 이제 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불교는 이미 소수의 종교로 좀 지위가 떨어져 있다 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슬람교가 앞으로 약진을 할 것이다 라는 거 두 번째.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서서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는 거 세 번째. 그래서 기독교는 갈수록 좀 후진국형 종교로 지금 전무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선진국은 출생률이 후진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향후 100년 정도는 후진국이 우리 지구 전체적인 어떤 뭐 비중이나 구성이나 영향력에서는 그런 쪽이 앞으로는 더 후진국 쪽이 많이 발휘할 거다. 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 없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그런 종교 없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분포를 보이는데 이런 분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이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정관념 비슷하게 경상도와 전라도를 비교하면서 전라도는 불교세가 약하다. 전라도는 기독교세가 강하다. 그래서 불교는 뭘 해도 안 모인다. 힘들다. 뭐 보통 스님들끼리 하는 말로 전라도 절은 경상도 신도들이 다 먹여 살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실질적인 통계로 보면 오히려 광주보다 서울이 더 기독교세가 강하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광주의 특징이라면 광주만의 특징이라면 종교 없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정심사가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면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 그 다음에 정심사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사중에 돈이 있으면 그런 데 써야지
돈 이야기 하니까 얘가 마이크 나간 거 아니야? 여보세요? 마이크 나간 것 같다. 돈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삐져버렸네. 문제가 뭐요? 자, 이제 광주의 특징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광주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구성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종교 없는 사람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심사에서 뭔가 할 때는 예를 들면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뭔가 한다 그럴 때는 어떤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정심사라는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광주 시민들의 종교적인 분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세부적으로. 자,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정심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뜬금없이 주지 스님이 저런 거 왜 한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런 배경이 있구나. 그래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등산로 현수막을 그런 이상한 법정스님이 글을 걸어놨구나. 다 저게 깊은 뜻이 있어서 한 거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신도들한테도 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신도들은 스님들이 왼쪽으로 가시오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시오 하면 오른쪽으로 가지고 앉아 하면 앉고 이거는 뭐 동물한테나 그러는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행동하는 더불어서 함께 가는 존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광주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북구와 광산구가 한 6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대강 짐작하겠지만 지금 광주 사람들이 대부분 광산구와 북구에 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이거를 보면 나옵니다. 북구와 광산구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서구에 좀 한 20%, 남구에 15%. 우리 정심사가 있는 동구는 6%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아요. 참고로 동구에는 중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북구에는 중학교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30개가 넘어요. 근데 그게 편중된 정책이 아니고 이 숫자를 보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광주시의 인구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정심사 신도들의 지역 분포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이죠. 그죠? 북구나 광산구에 절반 이상이 살고 서구에 좀 살고 동구에는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 평균적으로. 그런데 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우선 이제 지금 본 거는 광주는 좀 이렇게 구를 나눈 게 좀 뭔가 좀 북구하고 광산구에 몰려 있다 라는 광주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요게 좀 중요합니다. 광주시의 종교인구 분포가
연령별로 어떻게 되느냐. 이 표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인구 숫자로 만든 게 아니고 비율로 따져서 분포를 만든 거예요. 20대는 보면 20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20대는 보면 거의 70%가 종교가 없어요. 그죠? 70%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70대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20대와 70대 간의 비중이 20%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 40대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요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비중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언제까지? 50대까지 변화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막 늘어나요, 그냥. 그래서 60대가 되면은 대충 또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프를 보면 그렇잖아요. 요거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퍼센트.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숫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20대 중에 종교 없는 사람이 몇 프로냐, 70대에서 종교 없는 사람이 몇 프로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저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대, 50대에 종교 분포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변화는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잘 보면 기독교는 20대나 70대나 큰 변화가 없죠. 요 두께를 보면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20대에서 기독교의 비중이나 70대의 기독교의 비중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카톨릭은 조금 늘어나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교는 보면 거의 2배 이상으로 나이를 먹으면 불교를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요. 그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통계청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통계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걸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A라는 사람이 20대, 30대에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 양반이 40대부터 나도 뭔가 종교가 필요한 것 같아.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60대에 어느 종교 하나에 안착을 하는 이런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 젊었을 때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 나이 먹으면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이 유독 불교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기독교는 한번 자기가 젊었을 때 기독교에 딱 발을 담그면 최소한 광주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이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광주의 목사들이 조직화를 잘하고 있다는 거지. 한번 들어온 신도들은 절대로 안 놓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근데 옛날에 젊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여기서 나오다시피 50% 정도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종교에 대한 관심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요 비중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두 번째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기독교는 변화가 없지만 가톨릭이나 불교 같은 경우는 향후 이 양반들이 장년층이 되고 노년층이 되는 시점에 가면 광주시의 종교 없는 비중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그 이유까지 이 안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종교가 없던 사람도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고, 두 가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첫 번째 경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특정한 사람이 젊었을 때나 나이를 먹었을 때나 자기 종교에 대한 소속감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변화가 없이.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자기가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막 찾아보더라는 거지.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느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포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거를 보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60대 이상은 이미 그래프상으로 큰 변동이 없으니까 자기 종교에 대한 소속감, 정체성이 분명해요. 20대, 30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세대는 중년층이다. 그러면 중년층에 대한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홍보나 포교나 뭐 교리 강좌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한 어떤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현상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개인의 그 삶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중년층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더라. 젊었을 때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있어요. 중년층이면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다. 한참 바쁠 때다. 절에 나올 시간이 없다. 돈 버니라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또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지. 중년층에게 중년층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정작 중년층은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불교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럼 이 둘 사이의 접점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는 중년층에게 가야 되고, 중년층은 바빠서 시간이 없고, 그럼 중년층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 공간이 어디냐? 고민을 해봐야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중년층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중년층이 많이 생긴다. 다른 층보다 노년층이나 젊은 층보다 중년층이 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 뭔가 좀 종교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많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넘어가면 앞에서 보면 그 광주시의 인구 분포가 나왔고, 지금 이거는 우리 정심사 신도들의 지역 분포예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거기서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럼 뭔가 우리가 개선책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잘 보면
광주시가 북구하고 광산구가 제일 많았는데 북구는 보면 30%입니다. 전체 비중에서. 그 정심사 신도들의 비중은 28%예요. 비슷하죠? 그죠? 여기 작은 글씨 오고 여러분들 준대에는 잘 없을 거예요. 북구는 광주시 인구의 30%가 북구에 살아요. 그 정심사 신도의 28%가 북구에 살아요. 비슷하잖아요. 여기 북구에 사시는 분 없네. 아, 있네. 두 분. 그렇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북구는 비슷해요. 광산구를 보자. 광주시 인구 중에 20 몇 프로입니까, 이게? 28%가 요거 광산구에 살아요. 근데 정신사 신도의 11%만 광산구에 살아요. 3배가량 차이가 나죠. 3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른 지역, 그 다음에 서구. 서구는 21%가 서구에 사는데, 광주시 인구 중에 정신사 신도는 32%가 살아요. 훨씬 더 비중이 높죠. 가까우니까. 그죠? 가까우니까 그래요. 남구도 보면 광주시 인구의 15%가 남구에 사는데 정심사 신도의 17%가 남구에 살아요. 비슷하죠. 자, 남구와 북구는 뭐 비슷합니다. 서구는 한 50% 이상 많아요. 정심사 신도들이. 동구는 2배 이상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 가까운 데는 정심사 신도가 많고 먼 데는 작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많은 거지. 멀리 있으니까 멀어서 잘 안 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 광주시의 인구가 어디다 몰려 있어요? 광산구하고 북구에 다 몰려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죠? 저기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광주시에서 개발하는 지역이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예요? 공항 빠져나가면 거기에 또 어마어마하게 또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광산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정심사는 동구 몇 안 되는 사람들만 보고 살아야 돼.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산구에 있는 우리 신도들이 편하게 정심사에 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줘야지. 그죠? 예를 들면 뭐 버스를 운행을 한다든가 이건 어디까지나 정책이니까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죠? 뭐 버스를 운행을 한다든가 해서 광산구에서 편하게 정심사에 올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광주시 인구 분포와 정심사의 신도 분포가 비슷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산구에 사는 신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광산구에 사시는 분 있습니까? 이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오기도 힘든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중 차원에서 우리가 광산구에 사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운행한다. 그러면은 뭐 광산구에서 뭐 북구 뭐 이렇게 북구 거쳐서 오거나 서구 남구 거쳐서 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 서구나 남구는 그렇게 안 해도 와요. 그죠? 중요한 것은 광산구야. 그러면 광산구 안에서 셔틀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바로 순환도로 타고 와야 돼. 그냥. 그죠?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광산구 맞춤형 수송 대책이 필요하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이 광산구 사는 분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려면은 여러분들 돈 많이 내시죠. 우리가 뭔 재주로 버스 운행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는 광산구 신도들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오늘 초사할 부표인데 사람들이 안 왔네 하는 거 하고 이런저런 대책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강구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온 거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이거 아니고 자 요거는 이제 정심사의 금액별 신도 분포인데 이걸 왜 했냐 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고 야 뭐 돈 가지고 사람들을 서열을 매기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걸 왜 했냐 하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명 정심사에 왔는데 어떤 보살님이 한 번 왔는데 이 보살님이 정심사 신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나는 정심사 자주 다녀. 나 정심사 신도야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정심사 신도예요. 그냥.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거야. 뭐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카드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나는 한민족이야 라고 내 스스로 자부하면 그냥 나는 한민족인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행정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국민이 누군지 모르는데 복지정책이나 금융정책이나 교육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 정심사도 뭐 다른 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심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사찰을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절 신도다. 기준이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신도면은 신도증이 뭐 있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정심사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치냐. 그거를 가지고 요 정도 내면은 우리가 신도라고 봐도 되겠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추측을 하냐. 정심사 주지인 나조차도 정심사 신도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초사할 법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리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어요.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많은 분포 여기하고 여기죠. 합치면 60% 가량 됩니다. 10만원 미만입니다. 자, 요 금액 10만원 미만의 금액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촛불할 때 등 하나 키면 10만원 되죠? 우리 정심사는 등값이 또 많이 싸지. 또 보면 2개 켜야 되는구나. 어쨌든 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정심사 신도라고 보기 힘든 사람들이지. 왜냐하면 불자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촛불 같은 한 군데만 켜는 사람도 있지만 정심사에도 달고 송광사에도 달고 무각사에도 달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심사 신도라고 보기가 힘들다. 내 생각에는. 그러면 그러면 요만큼을 정심사 신도라고 봐야 되느냐? 얼마? 20만원 이상 매달 1년 내는 사람 하면 1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죠? 요 한 40% 정도가 전체 264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00세대 정도가 1년에 20만원 이상을 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신사 신도냐? 여기는 지금 세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세대 단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 기준 세울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20만 원 이상 정도를 정심사에 내는 기도비, 등값, 인등값, 뭐 연등값, 뭐 제사를 지내면 뭐 그거는 좀 다르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20만 원 이상 내면 정심사 신도다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20만 원 정도면 초파일날 등 하나 켜고 그 다음에 정초에 그 뭡니까? 정초에 그 지금 막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거? 그거 하나 하고 뭐 대충 하면은 뭐요? 그 정초에 하는 게? 맞아요. 뭐 삼재기도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백중 뭐 이런 거 하면 20만 원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그러면 정초기도 뭐 삼재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여러 군데 제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좀 팍팍하게 봐서 내가 볼 때는 초파일에 등 하나 단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불자라고 볼 수 있느냐? 그냥 친불교적인 사람은 돼요. 나도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초파일날 어디 놀러 가면 절에 뭐 사업 잘 되라고 돈도 달고 그랬는데 내가 불자 아니거든 나는. 그때는 종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관행이 초파일날은 절에 가서 등을 단다. 이게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종교 없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등을 단다고 해서 불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100%. 근데 2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플러스 알파의 행위를 하거든. 삼재풀이를 하거나 뭐 백중을 하거나 인등을 키거나 뭐 그치 뭐 하여튼 그런 걸 하거나 플러스 알파 뭔가를 이거는 불자가 아니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은 광주 지역의 불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심사에 가끔씩 오는 광주 지역의 불자가 한 1000명 정도 된다. 몇 번 오는지는 모르죠. 그럼 이 중에 정심사에 주로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문제는 요거죠, 그죠? 주로 정심사에 오는 사람. 가끔 무각사도 가고, 가끔 원효사도 가지만, 주로 정심사에 많이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람을 우리는 정심사 신도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놓고 보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뭐 40만 원 이상 내면 정심사 신도고 그렇게 말하기가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백중기도 세대수가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백중기도 세대가 왜 나오냐면 잘 보세요. 백중기도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좀 초반기에는 정체되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좀 증가 추세를 타긴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몇 년 정도 다시 쇠락을 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미미하나마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죠? 일단 추세는 그렇고 숫자는 보면 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죠? 655세대 뭐 대략 그렇게 됩니다. 600세대 정도. 그러니까 이 백중기도 세대수가 왜 중요하냐? 백중을 접수하는 사람들은 백중 때 접수하는 건 이제 이 영가들 조상님들 접수하잖아요. 우리가 초파일날 등 캐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자식들 우리 가족 등을 정심사에도 켜고 송광사에도 켜고 특히 이번에 시험 공부하는 딸내미를 위해서는 개인등으로 또 하나 더 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상님들 연구 백중대 위패 올리는 거는 똑같은 위패를 송강사에도 올리고 정심사에도 올리고 무각사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백중대 위패 올리는 거는 보통 한 군데만 올려요. 어디다 올릴까요? 주로 가는 절에다가 올리겠지. 그래서 아마 백중 기도에 접수하는 사람들이 정심사 신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자기 자신이 어떤 정심사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예를 들면은 한 가족인데 두 세대, 세 세대로 나눠진 가족들도 있어요.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분가를 해가지고 애들이 따로 뭐 광산구에 나가서 살고, 그런데 기도 올릴 때는 우리 집 올리고 애들 집 따로 올리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500세대 정도가 정심사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면 그 숫자가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40만원 이상을 내는 사람들이 보면 600세대 정도입니다. 보면. 그러면 대략 이 숫자가 보면 백중기도 숫자하고 얼추 비슷하다. 그럼 이 금액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덩치고 산재풀이도 하고 백중대도 접수하고 가끔 백일기도도 올리고 주변에 누가 수능 준비한다 그러면 수능도 접수하고 이렇게 좀 하면 1년에 40만원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500세대 정도가 정심사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닐까. 굳이 신도라고 말을 한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소속감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과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불자다라는, 나는 무각사에 주로 가지만 가끔 정심사는 또 느낌이 다르니까 정심사도 가끔 간다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대책을 다르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하기에 500세대 정도가 정심사 신도로서의 소속감을 가지는 사람이 아닐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떤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그러면 실제로 초사할 때나 나오는 분들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많이 나올 때 초사을 사실 100명 못 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마음은 정심사 신도인데 절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전화로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법회라도 나오면 교육이라도 하고, 법회 때 법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하겠는데 전화만 해서 접수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 정심사가, 이거는 정심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자기 신도인데도 자기 신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신도면은 나는 정심사 신도야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신도증이든 뭐든, 아니면 매달 내한테 뭔가 사보든 뭐든 와가지고 그 정심사가 내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게 뭔가가 있어야지. 그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없다는 거지. 정심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광주에 있는 사찰은 내가 볼 때 다 그래요. 어머니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들 보고 절에 가자, 나와라 라고 억지로 또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겠지요. 자, 그리고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다? 신도지만 신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 이거 봤고, 요거는 뭐냐 하면 이 정심사 최근 10년간 수입 지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수입이고 빨간색이 지출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앞에서 봤던 백중기도 그래프하고 전반적으로 비슷하죠? 그죠? 이게 좀, 이 두 개의 그래프 모양이 비슷한 게 뭔가 좀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죠? 그렇잖아요. 잘 봐봐요.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어때 좀 늘어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입 지출의 분포도 보면 이래요. 전체 조금 떨어졌네. 증가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나. 거의 이 정도면 똑같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 정도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지금 정심사의 신도 활동은 다른 게 아니고 돈 내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신도 활동이. 신도로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은 돈 내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비 내고 등 키고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내가 신도로서 뭔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 희한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정심사 기본교육 수강생 현황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현황입니다. 중간에 2010년, 11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프가 아까 본 것들 이거나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정반대죠. 일단 이 부분을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내지는 이 133명 2012년도 얘를 좀 뭐 어떤 특수한 변수가 있다고 해서 빼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 즉 정심사에서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오는 숫자가 매년 눈에 띄게 팍팍팍 줄어들었더라. 그런데 돈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더라. 미미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더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 자, 다시 세 개의 그래프를 한 자리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면 이거 두 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요 3번 그래프가 요거죠, 3번. 자, 이 3번 그래프만 유독 모양이 다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돈 내는 거는 전화하고 폰뱅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넣어주면 돼요. 요즘 또 온라인 그런 게 잘 돼가지고 내가 굳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절에 안 와도 돼요. 근데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시간을 내가지고 절에까지 와야 돼. 자기 차가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자기 차가 없으면 더 힘들어요. 돈 내는 거는 핸드폰만 몇 번 누르면 돼요. 그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절에까지 오려면 나는 정심사 신도야 라는 정도의 소속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영조 스님이 주재하던 이 정심사의 호시절이 있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잘 아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때는 정심사에서 뭐 하면 기본이 몇백 명이었어요.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예불하고 법문하고 끝이야. 근데 막 400명, 500명이 와. 사람들이. 그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굳이 내가 그때는 절에 가야 기도비를 접수할 수 있고 절에 가야 주지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절에 가야 등을 달 수 있는데 지금은 절에 안 가도 등을 달 수 있고 절에 안 가도 기도비 낼 수 있고 절에 안 가도 주지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겁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뭐하러 가? 그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교육 수강생 현황과 백중기도 세대수나 수입 지출 분포 이 비교했을 때 그래프가 완전히 다른 이유는 교육 수강생 현황 교육을 받으려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그러자면 나는 정심사 신도다 라는 정도의 소속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안 할 말로 뭐 마음속으로 나는 주지스님을 흠모해. 나 주지스님이 너무 좋아. 얼굴만 보면 하루가 다 즐거워. 뭐 이런 동기부여라도 있어야 오는 거죠. 정심사 주지를 하려면 인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 동기부여라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번과 2번의 패턴을 지금 봤는데 이 패턴을 반영한 조직과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되냐. 절에 오게 만드는 건 이미 힘들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정심사 신도라는 소속감은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소속감을 좀 더 부여하고 그 소속감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느슨하게 좀 엮어내는 뭐 그런 조직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뭔가가. 그래서 앞으로 사찰에서의 어떤 신행활동, 포교활동도 여기서 꼭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하거나 시내로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신도증을 자기가 집에서도 신청을 하면 신도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래서 신도증이 있으면 이런저런 특혜를 혜택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좀 가시적인 지금은 내 마음속으로만 나는 정심사가 좋아 요 정도인데 가시적으로 나는 정심사 신도고 신도 번호가 몇 번이네 이런 딱 뭔가가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그 근거는 뭐냐? 그 1번, 2번의 그래프의 패턴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세상이 편하다 보니까 가지 않고 또 정심사는 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오지 않고 신행활동을 하는 추세가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계속 될 거다. 근데 이거를 계속 방치하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해도 요즘은 보살님들이 다들 일을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봉사활동을 좀 하려고 해도 보살님들이 다 일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게 진짜인가?
그래서 통계 자료를 찾아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찾아봤다니까. 찾아보니까, 자, 여기를 봅시다. 우리가 이 보살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50대부터 볼 수 있는데, 여기를 보면, 파란색은 여자, 빨간색은 남자입니다. 반대로 돼야 되는데. 여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이 별 변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60대가 넘어가면 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조건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조건은 똑같아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이 일을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10명 중에 6명, 4명은 경제활동을 안 한다는 거지. 4명은. 그것만 해도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것만 해도. 남자들 비교해보세요. 30대, 40대, 50대는 거의 다 어떤 형식으로든 일을 해요. 돈을 벌든 못 벌든. 여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현격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사람들은 다 돈 버느라고 바빠서 절에 안 나온다 라는 말에 대한 신빙성이 별로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히려 뭐가 문제냐, 절이 아니어도 다른데 갈 데가 많은 거예요. 복지관, 브런치 카페, 차 있으니까 드라이브, 뭐 해외여행, 다른데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월급 찌꼬리만큼 벌어와가지고 살림 살라고 찌꼬리만큼 딱 주고 끝이야. 차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가전제품이 좋아져가지고 집에 하루 종일 매여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게 많아. 굳이 절에 안 와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경쟁 대상은 다른 절이 아니고 타 종교가 아니고 뭐다? 복지관, 브런치 카페, 그런 데가 경쟁 대상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화순 도곡온천 가면 한 11시부터 4시까지 한 40대 되는 보살님들이 카페에 3시간 이상 죽치고 앉아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냥 케이크 하나 갖다 놓고 커피 갖다 놓고 그냥 한 서너 명 정도가. 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내가 볼 때는 그런 데가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 거기 가지 말고 절로 가라고 말하는 거는 경쟁력이 없어요. 내라도 브런치 카페 가서 폼나게 커피 마시면서 다 음악 듣고 썰 풀고 하는 게 좋지. 뭐 절에 와가지고 예불하고 추운데 말이야. 그렇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생겼다. 이거를 감안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럼 광주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슷한데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보면 광주가 요 세 번째 회색입니다. 마지막이 부산입니다. 이 딱 보면 전국 평균하고 서울하고 광주는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요, 20대를 보면 광주가 젊은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데 비해서 유독 떨어집니다. 광주는. 또 하나 특징적인 현상이 있어. 근데 부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다른 데보다 낮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광주는 여기만 빼고 나머지는 서울이나 전국 평균하고 비슷해요. 보면.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우리 광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에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광주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부산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광주보다. 광주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경향이 있다. 부산에 비해서. 오히려 부산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더 많다. 눈에 띄게 많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광주는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 분포예요.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른 연령대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다. 광주는 뭐 이런 연금이나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광주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 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영역이었던 부분들을 다른 데서 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뭐 카페나 이런 우리하고 경쟁하기 버거운 데서 막 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태로 가면 얼마 못 가서 지금의 반 이상으로 정신사 같은 경우는 사세가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합니다. 10년 안에. 그럼 정신사가 그 정도면 작은 절들은 문 닫는 데가 많아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왜? 신도들이 안 오니까. 신도들이 없는데 스님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스님이 안 살고 신도들도 떠나가고 스님도 없고 그러면 그 절에 이제 폐사가 되는 거지. 그런 절이 지금 전라도에서는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게 광주에서도 작은 절들은 10년 안에 생길 겁니다. 정신사 같은 큰 절은 타격이 덜하겠지만 사찰의 규모, 이 살림 규모는 확 줄어들 거예요. 그 전에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물려받은 이 정신사라는 이 절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